첫 번째로는 정책에 대한 변화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에서도 얘기하시고 있는데 바로 대선이죠. 가장 큰 정책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나라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 두 개의 당이 있죠. 윤석열 후보자 있고 이재명 후보자 있는데 두 분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250만 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공급 폭탄을 뿌리겠다라는 거의 연간은 거의 한 50만 원씩 뿌리는 계획인데 실제로 저희가 2018년도에도 50만 원 이상 공급을 했고 그런 수준의 공급을 계속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두 분의 또 특징이 있다면 윤석열 후보자분께서는 좀 약간 민간 위주의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재명 후보자의 또 이제 어떤 정책의 방향성은 공공을 주도로 국가가 주도하는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둘 다 핵심은 공급이지만 조금 저는 이제 가장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단기간에 공급을 하려면 그런 재원을 특히 공공주도 같은 경우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과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좀 물음표가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대량으로 공급을 하든 어찌됐건 재개발 재건축 위주의 민간 공급이든 공공 위주의 공급이든 그 공급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서울 수도권에 어떻게 땅을 마련할 것인가? 그럼 그 땅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토지 보상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주고 그분들은 과연 그럼 어디로 이주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아파트가 단기간에 뭐 하루아침에 내일 아침 뭐팍 망치에 못 박듯이 팍 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3, 4년 걸리는 시장인데 건설 기간을 고려해서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그 민간 공급을 그 아파트 공급을 했을 때 그런 걸 수요를 받아줄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그분들이 이제 이주를 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이주를 하면 제가 진짜 경험을 했던 거예요. 2019년도에 지방 아파트 임장을 갔는데 그 지역이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지역에 이런 아파트를 단지를 쫙 매매가 흐름을 보면서 느꼈던 공통점이 2015년도에 꼭지를 찍었어요. 서울 수도권이 08년도부터 13년도까지 가격이 쫙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반면에 그 지역은 그 내리막길 가는 08년도부터 19년도부터까지 해서 15년도까지 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소장님한테 그쪽 15년도에 꼭지를 찍고 그 이후에 하락한 그 아파트 단지죠. 소장님한테 전화를 임장을 가서 전화도 물론 그 전에 했고요. 소장님 여기 왜 15년도에 가격이 올랐어요? 소장님이 그러는 그 당시에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 재개발 재건축 하려는 사람들이 그 구축 아파트를 몰린 거예요. 그러면서 매매가 전세가 동시에 폭발적으로 상승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주 수요가 완공이 되고 나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반영이 됐던 거죠. 제가 요번에 이런 민간 공급과 공공 공급을 대량으로 하겠다는 정책을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존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주변의 전세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가 오르는 트렌드를 항상 보이거든요. 그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겠다. 향후에 공급을 계속 주도적으로 내후년부터 공급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면 실제로 3, 4년 뒤에 공급이 많아질 건데 그러면 그때 되면 과연 전세 물량은 누가 그걸 책임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변동 요인의 두 번째는 저는 약간 좀 이거는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갭 투자의 전성시대라고 말했던 시기가 2015년부터 2020년도였는데 이때 당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2020년 기준으로 157만 채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누적으로. 그 짧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거의 150만 채 이상을 등록했던 거예요. 그게 사실 세제 혜택이 굉장히 강력했죠. 그 당시에. 강력 세제 혜택이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4년 단기보다 8년 장기 임대가 훨씬 세제 혜택이 좋았고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가 취득세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배제되고 이런 혜택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분들께서 임대주택을 주택을 등록을 했었고 근데 특히 2017년 기준으로 그 임대주택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이 물건을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그 8년이 만료되는 24년도예요. 24년도, 2025년도. 그러면 이거는 좀 제가 만약에 2017년도에 저도 물론 집을 샀지만 떨어졌죠. 근데 2017년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근데 계속 임대사업자로 인해서 연장을 하고 충분히 제 세금도 내고 열심히 임대를 유지하다가 마침 8년이 딱 끝난 거예요.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을 보니까 가격이 전보다 2배, 3배 올랐죠. 매도를 할까요, 말까요? 양도세도 좀 거의 양도세도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 당시에 임대를 등록하신 분들은 2024년도, 2025년도에 정확히 좀 4년도는 좀 초입이고 한 25년도쯤에는 매도를 고민하신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때쯤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변동 요인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요번에 3기 신도시 발표를 했죠. 최근에 발표를 했고, 지금 3기 신도시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2026년부터 2027년, 8년, 2030년까지 준공이 완료된다라는 게 쭉 나와요. 이번에 3기 신도시는 총 8곳이거든요. 그리고 총 30만 원 공급을 합니다. 일단 다 합쳐서 30만 원. 예, 32만 원. 예, 다 합쳐서 30만 원, 약 30만 원 이상인데, 근데 이 3기 신도시가 사람들이 5년 후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모든 8곳이 전부 다 5년 후에 준공하는 게 아니에요. 2026년도에 한 곳, 뭐 8년도에 한 곳, 30년도에 한 곳,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3기 신도시, 특히 그리고 이 3기 신도시가 이 30만 호 중에서 절반은 공공임대고, 실제로 시중에 풀리면, 예를 들면 26년도부터 공급을 했을 때 30년까지 한다고 하면 약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실제로 민간임대 공급으로 풀릴 수 있는 매물은 그냥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3만 호, 3만 호, 3만 호, 3만 호, 3만 호, 15만 호예요. 이게 과연 시장에 줄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조금 좀 미비하지 않을까. 이제 반면에 이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저희가 91년도에 5곳에, 1기 신도시죠, 우리가 아는 5곳에 30만 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0곳에 60만 호를 공급하게 돼요. 대부분 다 민간임대 공급이었죠. 물론 과거에 저희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주택을 안정화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줬어요. 근데 과연 3기 신도시도 과거만큼의 영향을 줄 것인가에 됐을 때 저는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일단 1, 2기 신도시에서 입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일단 3기 신도시에 대한 향후에 공급하는 시기도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과연 5년 안에 공급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미. 실제로도 저는 5년 안에 뭔가 드라마틱한 공급 폭탄을 줄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계획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변동 요인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좀 역사적인 부동산 사이클 관점에서는 좀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당장 과거에 저희 가격이 하락했던 사이클이 08년도입니다. 그때부터 13년도까지 가격이 쭉 내려가는,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면에 그때부터 지방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도 지방의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하나 찍고 그 안에 아파트 단지 10개를 찍어보고 한 20년간의 아파트 매매가 흐름 한번 보시면은 08년도부터 쫙 오르면서 14년도, 15년도까지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 개의 아파트 단지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면 그때가 바로 상승장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서울과 지방의 사이클이 좀 달랐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제 좀 종합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상승 요인의 특징은 공급 부족이에요.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 근데 하락 요인의 특징은 시중에 풀린 돈을 축소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게 아니라 시중에 있는 돈들을 막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예를 들면 단순하게 1,000만 원을 시중에 풀었다고 하면 그거를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낮추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의 상승의 원인은, 그러니까 시장 사이클을 유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할하는 거는 바로 풍부한 매매 물량과 전세 물량을 시장이 계속 제공을 해줘야 돼요.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소비자로 하여금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라면을 사러 갔어요. 뭐 여러 가지 A사, B사 라면이 쫙 있는데 내가 살 수 있는 라면의 선택지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점 줄어든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걸 안 사면 나는 이걸 못 먹으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말고 시장의 매매 물량과 전세 물량을 충분히 뿌림으로써, 공급을 함으로써 시장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많이 만들어주면 그때는 굳이 내가 그거 살 필요 없잖아요, 지금. 내일 가서 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중에 풀린 돈을 강제로 틀어막는 개념이고, 앞으로 3년 이내에는 아파트 공급이 정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반토막이 난다는 현재 상황 속에서는 가격이 상승 하락이 있다면 좀 상승 쪽에 좀 더 기우는 게 아닌가,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거에 대한 정말 실전에서 시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바로메타는 물량이거든요. 매매 물량, 전세 물량이 물량수가 풍부히 있어야 돼요. 시장에 물건이 많아야지.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그거로 인해서 여유가 생기는데, 지금은 일단 물건 수가 너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이거를 제가 2, 3년 전에
500세대 이상,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 500세대 이상의 그 역세권, 흔히 말하는 직주 근접이 괜찮은 지역에 뭐 좀 인프라도 괜찮고 상권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이런 지역에 당시에 500세대 기준으로 제가 봤던 전세 물량은, 이건 저는 이제 현장에서 제가 느낀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500세대 기준으로 10세대 이상은 있었어요. 전세가. 매매도 보통 5% 이상은 있었어요. 전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지금 그 같은 지역의 중개소를 가서 이제 물건을 쭉 보면은 일단 소장님이 저기 전세 있어요? 아, 한 2개 정도 있어요. 매매 물량 없어요? 아, 이거 있어요. 이거보다 싼 건 없어요. 그럼 그 다음 거래가 되는 가격은 가격이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호가도 지금 뭐 가장 싼 호가와 가장 비싼 호가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량이 없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물량이 많아야 되거든요. 거기다 물량도 없는 상태에서 공급도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과연 정말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 자산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투자를 하신 다주택자분들께서는 좋죠. 좋은 일이죠. 실거주자 입장에서 좋은 일이지만 하락 요인을 자꾸 찾으려고 해도 일단 현장이 그런 거예요. 현장 상황이 그런 거예요. 전세 물량을 계속 풀어주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아쉬운 부분이 좀 하나가 뭐냐면은, 작년 8월에 임대차법이 통과를 했어요. 그죠? 임대차 통과를 해서 전세 계약 기간을 이제 법적으로 2년에서 4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전세 기간을 늘렸던 시기가 저희 그 대한민국 역사상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80년대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90년대 들어와서 그 1기 신도시 지기 직전에 그 88년도, 89년도에 그 부동산 가격이 좀 보합하다가 90년대에 폭발적으로 상승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88 올림픽 효과로 인해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경제가 좀 잘 굴러가면서 올라졌고, 90년도 하필 그 타이밍에 90년도 들어와서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 올려버립니다. 그때 지금 상황이 그때랑 좀 대잡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때 과거는 과연 어땠을까라는 걸 좀 혼자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2년에서 1년을 올리는 바람에 평균적으로 전세가가 30%에서 60% 올라갔어요. 법안 통과되는 그 순간부터 1년 동안 폭등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에 뭐 한 1억짜리 전세를 사신 분이 1억 5천을 내야지만 전세를 거주할 수 있었고, 그때 막 뉴스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과거의 뉴스를 찾아보니까 전세금 폭탄으로 인해서, 전세금이 오르는 걸로 인해서 자살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고, 실제로 그 현장은 더 심했대요. 그러니까 통계는 30%에서 50%지만 이제 통계라는 거는 최저와 최고의 중간점이거든요. 최고인 경우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3년 전에 전세 매매를 할 수 있는 돈으로 그때 당시에 그 법이 통과되면서 전세를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매매 가격과 3년 후에 전세 가격이 똑같이 된 거죠. 그때 사이클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시장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야, 그때랑 똑같다.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아파트 말고도 투자할 수 있는 건 많아요. 빌라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는데, 가장 좀 사람들이 대중적이 보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특히 괜찮은 지역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재작년에 상반기의 전세가가 현재에 비하면 거의 막 2배씩 오른 곳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이미 뭐 50% 이상 넘은 데 굉장히 많아요. 이건 상당히 저는 좀 왜 하필 그 타이밍에 꼭 그런 법안을 했어야 했느냐라는 좀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제가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통과하시는 분, 패스하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아니지만,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오르는 상승장의 좀 단초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좀 하자면, 오른다, 떨어질 요인보다는 상승할 요인의 어떤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제가 보는 시장은 예전처럼 드라마틱한 상승은 없지만 결코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마땅히 없다. 찾으려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렇다는 거예요.